20페이지 나갈 차례죠. 예, 사기 강박입니다. 자, 이제 의사와 표시 불일치가 아니고 이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그 의사 표시할 때는 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타인의 위법한 간섭이 개지되어서 의사결정 자유에 하자가 있는 것이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 표시 결정에 하자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가 있다? 사기와 강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기 강박이한 의사 표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제적 불이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0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109조 착오는 임의 규정이죠. 착오 취소 배제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 됩니다. 따라서 사기 강박을 당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 없다. 그래도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과는 관계가 없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 표시는 반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기 강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갑이 A의 기망행위로 사기로 이 말입니다. 신원 보정 서명인 줄 알고 서명 날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대 보정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기가 됩니까? 착오입니까? 예, 이거는 착오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의 의사는 뭐였다? 신원 보정 서명했는데 외부에 표시되기는 연대 보정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 안 한다?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은 걸 지금 표의자가 스스로 알아 모르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밖에 안 된다? 착오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착오로 인해서 취소해야 되지 사기 강박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오른쪽 판례입니다. 이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말 자체가 사기한 의사 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사기 강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기 강박이한 의사 표시 두 개가 있죠. 사기한 의사 표시와 강박이한 의사 표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기한 의사 표시는 타인의 무슨 행위로? 기망행위로 어디에 빠지고?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하는 의사 표시가 사기한 의사 표시고, 강박행위는 타인의 위법한 강박행위로 말미암아 외포심, 공포심에 빠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의사 표시가 강박한 의사 표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기한 의사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2번 나옵니다. 기망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그릇된 관념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릇된 관념이란 거기에 나왔듯이 사실과 다른 잘못된 관념에 빠뜨리게 하는 것, 아니면 그릇된 관념에 빠진 자에게 이를 더욱 유지 강화시키는 일체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릇된 관념에 빠뜨린다는 걸 결국 어디에 빠뜨린다는 겁니까?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게 그걸 더욱 강화 유지시키는 행위를 기망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망할 때 기망의 수단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적극적으로 진실 아닌 걸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 이걸 자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거짓말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진실을 고지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이 진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즉 진실을 고지해 줘야 되는데 진실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침묵이라고 합니다.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요즘 뭐 침묵 때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침묵이 기망이 되는 것 뒤로 넘겨보면 적중 판례라고 나오죠. 그게 1번이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작년에 2번이 나왔죠. 아파트를 분양할 때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공동묘지가 조성될 걸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 사기 분양이 됩니다. 다음에 1번에 나와있듯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걸 고지 안 했다. 다 뭐가 된다?
기망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온 게 1번이 제일 많이 나요. 기방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교환계약 당사자가 시가를 묵비합니다. 그러면 X 건물과 Y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그럼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시가를 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가를 고지해 줄 의무가 없어요. 없으니까 시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니면 허위로 시가를 고지해 줬다. 사기도 아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자기 물건 시가가 얼마라는 말을 믿고 가격 결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더라도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허위로 시가를 고지하더라도 사기도 아니다? 아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다음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어요. 과장 광고입니다. 사기도 아니다? 아니죠. 상도이상 그 정도의 과장 광고는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암기해야 되느냐? 합격을 하려면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즘은 전부 다 이 침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뭘 고지해 줄 의무가 있을 때, 신의칙상 진실을 고지해 줄 의무가 있을 때, 그걸 위반했을 때 사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도로 1번으로 가보면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 그냥 고의도 아니고 2단의 고의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고의와 그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하기 할 고의, 이 두 가지 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울 것. 과실이라는 기망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실이라는 기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의도 몇 단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2단의 고의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반드시 외울 것. 고의가 아닌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착오 옆빠져 한 의사표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어머나 실수로 사기 쳤습니다. 이건 없다는 겁니다. 사기 치는 놈한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된다. 사기 치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실이라는 기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 불이익과는 관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거짓말이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이 뭘 갖고 있어야 될 것?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3번을 가보면 신의칙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것이야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너와 결혼하면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섭진 걸렸습니다. 사기 결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의 뻥은 허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라서 다 기망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신의칙상 위법성을 가질 때만 사기가 된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놈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놈이 사기를 쳤는데 내가 의사결정할 때 영향을 안 받았다. 그러면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인과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해당 표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만 영향을 미치면 된다? 동기에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표의자, 즉 피기망자, 사기당한 사람 인식을 기준으로 영향을 미치면 되고 어디에만 영향을 미쳐도 된다? 동기, 저놈의 거짓말이 내가 이 아파트를 사게 된 동기가 됐다. 그 동기에만 영향을 미쳐도 인과관계를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기가 얇은 사람도 있고 두터운 사람 있잖아. 남의 말을 잘 속는 사람도 있고 안 속는 사람도 있다고. 그럼 모든 사람에게 기망일 필요 있습니까? 그 해당 표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됩니까? 그래서 피기망자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기당한 사람 인식을 기준하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게 사기 요건입니다. 다음에 강박은 당연히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강박행위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자여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뜨리게 하는 일체의 수단을 강박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박의
해약의 고지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약을 고지해 줘야 됩니다. 너가 이 아파트를 나에게 매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어떤 해약을 고지하겠다, 이렇게 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약을 고지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강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침묵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할 것,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이렇게 나오죠. 의사결정 자해가 박탈됐다,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 내심의 여사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가 아니고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이런 것을 절대적 강박이라 그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22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2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의사결정 자해과 박탈,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그럼 무효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의사결정 자유가 단순히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박탈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오른쪽 보십시오.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제한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때는 뭐라고? 취소지,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탈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박탈. 다음에 이것도 몇 단위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위 고의. 다음에 이것도 위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입니다. 너 음주운전했지? 나는 고발할 거야.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강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고소고발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했을 때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나에게 1억 안 주면 고발해 볼 거야. 이런 것들은 강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할 때는 이것도 반드시 또 암기하십시오. 사기 강박은 요건이 시험에 나옵니다. 요건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할 때는 고소 고발도 강박이 될 수 있다. 다음에 이것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사기 강박은 요건이 같아 안 같다? 같죠? 보세요. 사기 강박은, 사기는 기망을 수단하고 강박은 강박을 수단하고 나머지 요건은 다 같지 않습니까? 2단의 고의가 있고 위법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럼 고의가 있고 위법성이 있으니까, 기책 사유가 있고 위법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사기 강박은 그 자체로서 뭐가 된다 했죠? 불법의 행위가 됩니다. 사기꾼 강도가 불법의 행위가 안 되면 곤란하겠죠. 따라서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불법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불법의 행위. 자, 그러면 사기 강박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뭐가 될 수 있다? 저번 주에 배웠던 차고하고 똑같죠?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로 바뀐다?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지 않습니까? 따라서 따라오는 말이 뭐가 있다? 항상 부당이득 반환. 그럼 이 취소는 다시 또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요즘 뜨는 취소가 사기가 제3자 사기죠. 세금 넣으면 다 3자 사기로 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럼 매매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을인데 이 갑이 상대방 매수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 제3자죠. 이렇게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 그럼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은 갑이죠. 누구로부터?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무슨 행위를 했다? 매매를 했어요. 누구하고 했다? 을하고 했다. 그럼 갑은 지금 뭘 취소해야 됩니까? 뭘 취소해야 된다? 매매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럼 매매를 했던 상대방이 사기한 건 아니죠. 함부로 취소하면 누굴 다칠 염려가 있다?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상대방이 병이 갑에게 사기한다는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뭐 할 때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갑이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매매를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병으로부터 갑이 사기를 당해서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 설립 행위를 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죄범이다. 그러면 보호할 상대방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2번 나오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에게 사기당하면 보호해줄 상대방이 없으므로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제3자 사기인 것 같은데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갑의 대리인 병이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본인이고 요게 대리인입니다. 자, 갑의 부동산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병이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물어봅니다. 이때 매도인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여러분, 매도인은 갑입니다. 따라서 이 매매의 당사자는 누가 당사자다? 갑과 병이 당사자라니까. 그래서 계약서 쓸 때 제가 매도인 누구 씁니까? 매도인은 갑이고 나는 그 사람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매수인은 누굴 쓰고? 병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누구라고? 갑. 매수인은? 그러니까 매매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지. 다만 이 갑이 자기가 당사자지만 행위를 누굴 통해서 한다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뻔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하면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당사자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겠죠. 문제는 이제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 자,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왜냐? 요 대리는 제3자가 아니고 뭐라 한다? 당사자라고 합니다. 본인과 대리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라 본다?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본인과 대리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이 있고 은행 출장소장이 있어요. 은행 출장소장은 은행이 대리나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은행 출장소장이 고객을 기망하게 되면 은행이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대리인을 좀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대리나 은행 출장소장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있고 은행의 과장이 있어요. 은행의 과장은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 고용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3자로 봅니다. 동그라미 3번이 나와 있습니까? 기억할 것은 항상 뭘 기억해야 된다? 대리. 그 대리인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은행과 은행 출장소장은 동일시할 수 있다 했죠. 은행의 과장과는 동일시할 수 있어 없어요? 삼성그룹과 삼성그룹 회장 있으면 회장은 대리인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삼성그룹이나 회장이나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에 있는 과장하고는 같아 안 같아? 과장이 사기 강박했다 해서 삼성그룹이 사기 강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용자 책임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요즘 늘 나오는 거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사기 강박에서 다른 제도와의 관계 있는데 내가 사기를 당해서 예컨대 요 갑이 고려청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라고 사기를 쳤어요. 그럼 사기당한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를 당해서 고려청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는 어디에 빠졌다? 착오에 빠졌으니까 착오 취소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경합 판단한다. 어느 것이든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걸 경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물건 매매를 하는데 이 물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쳐서 하자 없는 곳으로 파는 겁니다.
그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게 없게? 있죠. 그럼 사기력으로도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자, 그래서 사기와 담보 책임도 경합한다란다? 경합합니다. 경합합니다. 자, 이제 문제되는 거 불법의 행위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 했죠. 따라서 컨대 이 말입니다. 분양회사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개설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지를 안 했습니다. 고지 안 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사기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기 분양 당한 사람은 사기력으로 이 계약을 뭐하고? 취소하고, 취소하면 따라오는 게 뭐가 있다? 부당이득이죠. 그래서 분양대금, 부당이득 반환받으면 됩니다. 근데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뭐니까?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 수분양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취소해서 부당이득 받았어요. 부당이득 받고 다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받고 돈은 두 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받았으면 손해남박 없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지 중첩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번 주에 했던 걸 기억하면 착오는 위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착오는 절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 경우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 경우 이 계약을 뭐하고?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도 있지만 그 계약은 취소 안 하고 그냥 그 분양계약은 그대로 두고 불법행위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실조 분양자들 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분양계약 취소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분양받고 불법행위한 손해배상만 청구한 것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갑이 연립주택을 분양을 합니다. 그 누가 분양받았냐? 을이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양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이 수분양자 을이 분양을 받은 이유가 제3자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제3자로부터 뭘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사기꾼은 누가 사기꾼이라고? 병이 사기꾼이죠. 그럼 함부로 취소 못하고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아까 불법행위라 했죠. 그럼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병에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게 마지막 3번 이야기입니다. 2번이죠. 2번 세 번째 줄.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사기 강박으로 인한 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은 여기에 있는 요건 중요합니다. 다음에 제3자 사기 강박할 때 요 하나. 다음에 효과 중에서 이거 경합하는 요 문제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행위와의 경합은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 끝으로 사기 강박을 끝으로 의사와 표시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이제 대리를 들어가는데 대리 들어가기 전에 그게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은 뭐다? 도달주의입니다.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도달이란 그게 뜻이 사회 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도달이라 그러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동가는 가족에게 전달되면 실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봅니다.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는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안 그러면 불리하면 전부 다 도달을 거절할 거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있다. 그럼 도달 안 하는 걸 풀착이라 그러죠.
게 도달된 게 뭐라고? 연착입니다. 이런 모든 불이익은 누구한테 있다고? 표의자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달해야만의 효력이 있으니까. 자, 불착, 연착의 불이익은 표의자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도달한 이후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회는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고 합니다. 자, 의사 표시를 발송했어요. 근데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조문이니까 암기하십시오. 표의자가 발송 후 도달 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럼 도달해야만의 효력이 있으니까 도달했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표의자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통상우편, 보통우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등기우편이냐, 내용증명우편은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추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른쪽 25페이지 하나를 보십시오.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등기우편물이 상대방 주소지에 배달돼서 분명히 등기우편물 맞죠? 그런데 그 주소지에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되어 있다. 그럴 때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아무리 등기우편이라도 이때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는 판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를 이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가 대리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매도인입니다. 그런데 매도인 자신이 직접 매매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병이다. 그럼 매매의 당사자는 누구라고? 갑과 병이 맞아. 그런데 그 매매계약이라는 행위를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대리인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본인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에게 직접 갑니다. 대리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직접 가는 겁니다.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계속되는 거죠. 결국은 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누굴 대신해서 행위를 한다고? 본인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대리 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대리해서 행위하니까 그 효과가 누구한테 한다고? 본인에게. 그럼 이 대리는 본인을 대신해서 할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대리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리권이 있으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하고 그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갑니다. 이렇게 대리는 세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세 사람의 관계를 대리제도의 삼면관계라고 그러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 문제가 생기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는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 사이는 대리 효과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리제도를 볼 때는 먼저 요 세 가지를 차례차례 본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대리권입니다. 대리권은 누구와 누구 사이 문제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이란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지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되는 걸 무슨 대리? 법정대리.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되는 걸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권행위란 말은 어디만 사용한다? 임의대리만 있습니다.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누구에게? 대리인 될 자에게 내가 너에게 대리권을 주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임의대리 법정대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행위를 해야 되겠죠.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당연히 어디서 정해준다? 법률의 규정 등이 되니까 우리가 문제되는 건 무슨 대리? 그렇죠. 이 임의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어디냐? 문제됩니다.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도 어디서 정해주기의 원칙은 수권회에서 정해주겠죠. 그래서 수권회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수권회의 해석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권회를 해석해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수권회를 해석해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아파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주마 그러면 매매할 수 있고, 아파트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주마 그러면 임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리권 범위에 관해서 보면 임의 대리는 그 권한의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령 대리권도 포함되게 안 되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으면 그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는 수령 대리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보면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3번을 보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인 데 있습니까? 그럼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도 있게 없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 나왔듯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뭘 받았다?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을 때는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고,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는 중도금과 잔금밖에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매매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만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그 부정판례 1번이죠. 해지할 권한은 없다. 2번처럼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겠죠. 다음에 3번 대예금 빌려준 돈 영수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이렇게 빌려준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그자가 대금 일부를 면제해 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 거. 다음에 경매 입찰을 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경락 허가를 받아서 경매가 됐어요. 그런데 이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신해서 강제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경매 받아줄 권한이 있지. 그걸 없애볼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리권 범위를 안 정해줬으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는 우리 대비해서 우리 몇 조가 있다고? 118조. 그래서 118조 조문을 딱 보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호에 행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한을 정해줬으면 이 법 조문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이 법 조문 권한을 정하지 안 했을 때 적용됩니다. 권한을 정하면 그 수권에서 정해줍니다. 따라서 이건 보충 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118조는 대리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대리권 범위를 안 정해줬거나 불분명할 때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보존에 있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일 밑에 나왔듯이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은행 예금을 대인에게 대출해 준다든지 이런 건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설사 본인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처분행위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처분행위는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물어봅니다. 갑이 을에게 건물에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권 범위를 안 정해줬어요. 그럴 때 을이 요 건물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을 대리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당권 설정에는 처분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전한 것은 처분행위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27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 있는데 이 대리권 남용은 자, 갑이 을에게 아파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매매에 관한 대리권 속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게 없게? 그래서 중도금, 잔금을 누구한테 줬느냐? 대리인에게 줬어요. 그러자 그 대리인이 그 돈을 갖고 플라이 한 겁니다. 플라이, 아르헨티나로 플라이 했다 그랬잖아. 도망가 버렸다. 그럴 때 이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대리권이 본인에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현명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대리권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자에게 대리권이 있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가져갔어요. 문제는 이게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방금 속한다 그랬잖아.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그럼 결국은 대리인이 정상적인 대리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걸 누굴 이익을 위해서 했다? 본인의 이익이 아니고 대리인 자신의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 권한 남용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라고?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행위를 하면서 그 권한을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그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 왜냐하고 그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다니까. 따라서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되는 겁니다. 즉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져야 되니까 이 병원 가백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만일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했다? 알았거나 뭐했다?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럴 때는 구태여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 없죠? 이럴 때는 본인에게 계속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우리 민법에 대리권 남용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대리권 남용이라는 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유명한 판례가 나왔죠. 107조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리권 남용은 따로 나오지 않고 항상 어디에서 나온다? 107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107조 단서를 유추 적용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인이 정상적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하면서 대리인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권 제한이 있는데 이 대리인이 대리행할 때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 그 대리권 제한이 현재 우리 민법에 있는 게 124조에 있는 자기계약 뭘 하지 말라? 쌍방대리를 하지 말라. 두 번째 나오는 게 공동대리도 대리권 제한을 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왜 못하게 하죠? 왜 못하게 합니까? 딱 한 사람만 맞추게 하네. 본인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하지 무슨 상대방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게. 자기계약 상방대리는 오로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못하게 하는 이유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거래 안정과는 관계없다니까. 자기계약이라는 게 갑의 부동산을 거래 안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갑이 을에게 아파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대리권을 줬어요. 그 아파트를 누가 매수한다고? 대리인 자신이 매수하는 거 이게 무슨 게야? 그게 뭐 거래 안전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지금 거래 3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했습니까? 대리인이 하겠죠. 그럼 지가 사니까 대금을 낮게 책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손해본다고? 그래서 본인 보호를 위해서 못하게 한다니까. 무슨 쓸데없는 거. 매수인이 병이에요. 그럼 병의 대리인이 을이에요. 이게 무슨 대리? 쌍방대리인데 무슨 거래 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게. 오로지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거래 안전과 관계없는 거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거래 안전과 관계없는 거예요. 상대방 보호 아닙니다. 본인 보호를 위해서다. 표현 대리는 누굴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그래 공신의 원칙이 확장 적용됐다 이러지 않습니까? 상대방 보호 이거는 본인 이익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래 금지되지만 외적으로 본인이 뭐하면 허락하면 괜찮다니까. 왜냐? 쥐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허락하면 된다. 다음에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등 본인에게 새로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것은 해도 돼? 안 돼? 이거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인에 해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외적으로 허약하는 것. 예컨대 금전 출납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 기한이 도래했다. 본인 예금을 스스로 인출해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 피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확실히 뭘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이제 세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그래서 갑발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사장이 을을 총무과 직원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사장을 대신해서 금전 출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다. 자, 그러면 이 을은 금전 출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드디어 월급날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 고용된 사람이 여러 사람 나오겠죠? 그러면 갑은 월급을 지울 뭐가 있다? 채무가 있고, 이 사람 뭐가 있다? 월급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럴 때 사장이 줍니까? 총무과 직원이 줍니까? 총무과 직원이 사장을 뭐해서? 대리해서 채무를 변제한다니까. 다 월급 받아갔으면 지도 받아야 된다, 말이야 된다. 지도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 고용되어 있다니까. 자기도 뭐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임금 채권이 있잖아. 사장한테 직접 가져가면 달라 그럽니까? 지가 원고에서 금고에서 가져갑니까? 지금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이게 자기 계약 아니냐고. 지금 사장을 대신해서 을에게 돈을 갚아주는데 사장이 채무자라니까. 대리인이 뭐고 채권자인데 그냥 그대로 인출한다고 해도 돼, 안 돼? 다툼이 없는 채무를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자기 계약해도 돼, 안 돼? 된다 이 말입니다. 금전 출납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자신 채권 기한이 도래하면 본인 예금을 스스로 인출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경우 본인에게 해가 돼, 안 돼? 안 되죠. 채권 채무는 자기가 만들었고 단순히 기한이 도래해서 이행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진다, 안 된다? 채무불이행 책임짐으로써 누구한테 손해가 나는 겁니까? 본인에게 더 손해가 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것도 매매계약이라는 예컨대 했다. 그 행위를 하고 나면 매도인은 대금, 잔금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새로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해도 괜찮습니다. 변호사, 1인의 변호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배당 절차에 참가한다. 배당을 어디에서 해준다? 법원에서 해주니까 단순히 수령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런 때는 변호사의 새로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죠? 그런 건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 이 을이 금고에서 10억을 가져갔습니다. 왜 가져갔냐니까 내가 62세까지 고용되면 총 월급이 10억인데 미리 땡겨간다 그러면 돼, 안 돼? 왜 안 되느냐? 다음 달 월급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죠. 그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다는 것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기한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본인의 새로운 의사결정을 요하는 걸 하면 안 돼요. 단순히 그냥 이행하는 것만 해야 돼요. 의사결정 요하는 걸 하면 안 됩니다. 대물변제도 할 건지 말 건지 누가 결정해야 된다? 본인. 이렇게 본인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건 하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된다. 다음에 자, 그 밑에 1번 판례를 보십시오. 법정 대리인인 채권자가 그 자에게 정리한다. 자, 법정 대리인 채권자가 봅니다.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그 자에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18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계약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대리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대리해야 됩니까? 대리인 하겠죠. 그럼 정여자가 누굽니까? 어른 뭐 정여자는 어리 지금 정리하는 사람이 정여자 아닙니까? 그럼 수정자는 누굽니까? 어리. 지금 어리 직접 한다? 대리해야 된다. 수정자는 어린데 어의 대리인 누가 한다고? 갑이 한다고. 그럼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자기 계약 아닙니까? 해도 돼, 안 돼? 왜냐? 본인에게 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재산을 하나 넘겨주겠다는데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런 건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아버님은 왜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이 토지를 넘겨주십니까?
그럼 뺨 따고 때려버리면 돼. 그런 놈한테 가가지고. 응? 그걸 아버님 주면 좋아 안 좋아? 근데 무슨 자기계약금과 쌍방대리 무슨 관계 있냐고 할 수 있지. 자, 다음에 119조는 조문이 시험이 나오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순위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걸 시험에 꼭 공동으로 대리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틀립니다. 대리인이 순위일 때는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수권에 의해서 공동으로 대리할 때는 공동 대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동으로 대리하라 할지라도 수동 대리는 각자가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대리는 어디는 적용이 없다? 수동 대리는 적용 없습니다. 수동 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리권 소멸에서 모든 대리, 법정 대리, 임의 대리에 공통되는 소멸 원인은 4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다? 사망. 대리인에 해당되는 것은 사망, 성년 후 경계 시 파산입니다. 그럼 본인에 해당되는 사유는 뭐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일 이게 시험에 나오면 꼭 본인을 찾아보라고. 본인은 하나만 나와야 돼. 벌써 2개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틀린 겁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사망입니다. 그 후에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2가지가 있죠. 고용관계가 공유됐다. 월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아니면 수권의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이 2개는 어디만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임의대리만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임의대리만 있습니다. 법정대리는 없는 겁니다. 시험에 공짜로 주는 문제로 나옵니다. 자, 지금 대리 중에서 첫 번째 대리권을 봤는데 이 대리권은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단순 암기에 불과하다고 명확하게 자기거로 만들면 되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대리행이 들어갑니다. 조금 쉬었다 합니다.